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 인생은 성공적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성패를 가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생의 마지막 순간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사랑받았다는 기억이 물밀듯 밀려온다면 더 바랄 것 없이 성공한 삶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요양병원에서 기록한 생의 마지막 풍경을 담은 서석화 작가님의 이별과 이별할 때입니다. 그런데 서석화 작가님은 이력이 좀 특별합니다. 등단한 시인이자 소설가로 20년 넘게 많은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는데요. 그러던 지난 2016년 간호조무사가 되어 요양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모두가 충격을 받고 뜯어말렸다던 이러한 갑작스런 전환은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인 서석화님의 어머니는 16년간이나 병석에 계셨는데요. 다른 형제자매도 없이 혼자서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그 시간 동안 유일한 기댈 언덕이 바로 병원 식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가 받고 싶은 간호, 내 어머니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보호자로서 생각해왔던 것을 직접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주변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50을 넘은 나이에 간호조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로서 요양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의 마지막 시간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책에는 치매 걸린 부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남편, 매일 병상에서 가족들에게 러브레터를 쓰는 할아버지, 그리고 죽음을 만기 출소라고 말하며 기쁘게 생의 마지막 하루하루를 보내는 할아버지 등 서석화 작가님의 마음에 각인된 총 48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요양병원에 근무한 3년 5개월 동안 다양한 죽음과 이별을 목격하며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병들지 않아. 사람이 병들 뿐이야. 각 에피소드 사이사이에 꽃과 나무, 그리고 연인과 가족을 소재로 한 이영철 화백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림들이 실려 있는데요. 죽음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가 한 번씩 이 그림들을 들여다보면 마음속에 뭔가가 애틋하게 차오르면서 책뿐만 아니라 그림까지도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48명의 생의 마지막 풍경 중 오늘은 제 마음에 특히 와닿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들으시면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별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이별은 순간이라 말할 수 없다. 살아보니 모든 건 순간이었다. 순간보다도 더 짧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삶이라고 해도 되겠다. 죽을 때 품고 갈 사무치는 사랑도, 사랑했던 이름도 결국은 순간 저장된 것일 뿐 그것이 지속적인 진행형을 말하는 건 아니었다. 삶이란 그런 거다. 이 순간을 저 순간이 덮고 그래서 저 순간이 또 이 순간이 되고 그렇게 순간이 순간을 덮으며 나이 드는 것이다. 때문에 기가 막히는 어떤 상황도 어떤 순간도 곧 또 다른 순간이와 덮을 것이고 다른 색깔로 채색되어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절망도 희망도 외로움과 두려움까지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그런데 이별은, 더구나 죽음으로 맞이한 이별도 그럴까?
이별도 또 다른 어떤 순간이 와서 그 아픔을 덮고 슬픔을 덮어 다른 곳으로 보내줄까? 아니, 이별을 덮을 만한 거대한 순간이 있기는 한 걸까?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 앞에 장사 없다고, 시간은 모든 걸 덮는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거라고 말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20여 년을 혈관성 치매를 앓다가 3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까지 보태져 입원하신 할머니가 있다. 그녀는 정말 치매 중에서도 가장 심한 상태였다. 대소변을 못 가리고 가족도 못 알아보는 것은 물론 자기가 사람인지 짐승인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상한 괴성을 하루 종일 질러댔다. 한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많은 짐승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우리는 진저리를 쳤다. 병아리가 삐약삐약하며 돌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다가 덩치 큰 불독이 으르렁거리며 성난 무엇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 휘영청 달밝은 밤 산꼭대기에서 우는 기괴한 늑대 울음 같기도 하다가 심장을 파먹을 것 같은 밤 부엉이처럼 부릅뜬 눈으로 노려보기도 하다가 저 방은 정말 짐승우리 같아. 다른 어르신들 아무리 씻고 닦이면 뭐해. 한 사람이 내는 냄새에 금방 다 옮는데. 누군가가 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한 말이었다. 병원 규칙상 모든 환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요양보호사들이 병실 순번대로 목욕을 시킨다. 거기다 중환자 병동인 우리 병동은 하루 2번씩 조무사들이 환자들의 눈과 구강, 손과 성기를 닦이고 소독한다. 그래서 병원 특유의 소독 냄새와 늙은 환자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냄새 외에는 나름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녀 정옥순 할머니만은 어쩔 도리가 없다. 몸무게 48kg의 여인 몸이지만 온갖 짐승이 다 들어앉은 그녀를 제어할 힘은 아무도 갖고 있지 못했다. 아무리 사지를 튼튼하게 묶어도 어디서 그런 힘을 내는지 침대는 막무가내로 흔들렸고 마침내 묶은 끈이 찢어져 나가기 일쑤였다. 한쪽 팔이 풀리자마자 옥순 할머니의 손은 번개보다도 빠르게 곁에 있는 요양보호사 머리채를 휘감았고 놔주지 않았다. 못해요. 못하겠어요. 저분은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목욕실에서 나온 요양보호사는 거의 울면서 소리쳤다. 당연한 반응이었다. 너무 당연해서 모두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사람을, 그것도 70이 넘은 노인을 벗겨놓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비누칠도 채 덜 된 옥순 할머니를 다시 또 옷을 입히기 위해 누군가는 손에 상처가 났고 누군가는 그녀의 발길에 가슴이며 팔을 채여야 했다. 옥순 할머니 방은 채취와 덜 마른 물냄새, 욕설과 깨물림으로 방치되어 온 시간이 보태져 정말 짐승우리 같았다. 저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갈하기가 매일 살맛반 행주보다도 더했고 얌전하기는 숨도 안 쉬는 사람 같았어요. 혈관성 치매를 오래 앓았지만 욕은 물론 이상한 고집 한번 부려본 적 없었고요. 그런데 3년 전 같은 해에 3사람이 엄마 곁을 떠났어요. 죽었죠. 조심스럽게 다른 곳으로의 전원을 요구하는 간호사에게 할머니의 딸이 거의 비는 모습으로 울먹였다. 외할머니, 이모, 그리고 저희 아버지요. 그때부터 저러더라고요. 죽음이 뭔지 아는 듯 울기만 하시더니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저래요. 사람들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도로 데려다 놓으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래서 다시는 데려올 수 없다고, 영원히 이별한 거라고 하니까 영원이란 말을 하지 말라고 소리치시더니 그때부터 사람 소리를 내지 않더라고요. 간호사의 난감한 표정이 슬픈 표정으로 바뀐다. 할머니가 그렇게 덤비듯 몰아닥친 이별을 겪으셨군요. 요양병원이란 정거장. 세상에서 유일하게 납득 안 되는 어떤 것도 없는 곳. 처음에 비난도 동조로 물들고 처음에 놀람도 익숙한 이해가 되는 곳. 거부도 거절도 무력해지고 마침내 안고 가는 요람 같은 곳이 바로 요양병원이다. 나는 또 하나를 배운다. 그래, 이별이란, 죽어서 이별한다는 것이란 다른 어떤 순간이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별이란 슬픈 것이구나. 영원해서 슬픈 것이구나. 사람들이 데려갔다고 믿는 어머니와 언니와 남편을 찾는 옥순 할머니가 오늘도 울고 있다. 짐승의 목소리로. 이별은 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덮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이별이다. 만기 출소일이 다가옵니다. 기도를 하며 살아왔다. 기도를 해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게 더 맞겠다. 물론 가족을 위한 기도가 기도 시간의 99.99%를 차지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기도의 끝 시간엔 남을 위한 기도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고 나면 우선 내가 편안해졌다. 내가 뿌듯해졌고 내가 평화로워졌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기도의 끝 시간에 구구단 외우기를 검사받는 사람처럼 후다닥 치렀던 남을 위한 기도가 순서도 질서도 무시한 채 아무 때나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시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오태영 할아버지 때문이었다. 79세. 1년 전 노인정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져 실려간 대형 병원에서 위암 발견. 이미 장기 곳곳에 전이. 수술 불가 상태에서 방사선, 항암 등 일체의 치료 거부로 의사와 간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임종하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온 환자였다. 담당 의사는 정말 드라마 속에서 튀어나와 대사를 하는 사람처럼 아마 4, 5개월 정도로 보면 될 거라는 말을 했다. 오태영 할아버지는 대낮 같은 사람이었다. 밝았고 쾌활했고 유머도 개그맨이 울고 갈 만큼 탁월했다. 출근해서 인사를 하러 병실에 들어가면 내가 인사하기도 전에 동트는 새벽처럼 맑은 목소리로 굿모닝 하시며 웃으셨고 침대를 세우고 눕히는 사소한 도움 하나에도 고마워, 꼭 복받아 하시며 또 웃으셨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기만 했다면 비슷한 분들도 그간 덜어 계셨다. 삶에 대한 경외감을 저절로 깨우쳐주고 가신 분들을 보내며 병원 식구들은 또 각자의 감동만큼 시간의 질을 높여왔다. 죽음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삶에 대한 의지로 맞서다 가신 분. 자신은 잊은 채 가족을 위로하는 것에 남은 시간의 전 시간을 다 쏟고 가신 분. 흐려지는 정신으로도 어쩌다 찬 샘물처럼 반짝 정신이 들면 고3 손자를 위해 기도하던 분. 자신은 눈뜬 채로 분명히 죽을 것이니 필리핀에서 식당을 하는 아들이 오기 전엔 절대로 눈을 감기지 말라고 거듭 부탁하던 분. 나는 짧게라도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았다. 내가 편했고 내가 따뜻해졌기 때문이었다.
내 슬픔이 위로받고 내가 안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태영 할아버지를 위한 기도는 달랐다. 아마 이 계절이 가기 전에 나는 여기서 나가겠지. 만기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어. 침대를 조금만 세워달라고 하셔서 머리 쪽을 45도쯤 세워드리고 나오려던 순간이었다. 나는 평소 하던 대로 할아버지 쪽으로 몸을 돌려 잠시 할아버지와 눈을 맞추었다. 눈을 맞추며 환자의 눈 속에 내 안타까움을 넣어드리고 내 눈 속에 환자의 시간을 넣는 것이 내가 하는 위로와 공감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선과 시선을 통하여 터득되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동행의 의미를 가져다 줬다. 그런데 이거 알아? 지금 내가 얼마나 가슴 뛰고 설레는지. 아마 내 눈이 먼저 흔들렸을 것이다. 죽음 앞에서 의연한 사람은 적지 않게 봐왔다. 그러나 오태영 할아버지가 방금 말한 가슴 뛰고 설렌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는 조금 더 가까이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갔다. 나는 지금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거든. 만기 출소, 알지? 분명히 더 좋은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요행이나 운도 없이 꾸역꾸역 이 생에서의 시간을 나름 충실히 살았으니 여기서 출소하면 분명히 더 좋은 곳으로 나는 가게 될 거야. 그렇지? 여기서 나가면 나는 더 열심히 살 거야. 80년 가까이 살아본 경험도 있으니 말이야. 거기서는 뭘 하며 살까? 의사가 한번 되어볼까? 국선 변호사가 되는 것도 좋겠다. 만기 출소. 죄를 지은 사람이 형을 받고 구치소에서 살다가 그 기간이 끝나 세상으로 나오는 것. 당연히 그 이후의 시간은 자유와 희망이 내포되어 있다. 오태영 할아버지는 그걸 믿고 있었다. 아니, 믿는 것뿐만 아니라 만기 출소 후의 세상에 대해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다. 아, 그렇다고 내 삶이 징역 사는 것 같았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 저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곳에서의 삶보단 분명 좋은 곳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들이 지금 나갔겠구나.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 어서 햇살이 쨍한 날씨에 큰 쇠문이 열려 새 옷으로 갈아입고 출소했으면 좋겠어. 며칠 남았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태영 할아버지를 위해서 말이다. 그의 믿음을 나도 믿게 해달라고. 할아버지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로라도 이기려고 만기 출소 운운하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라면, 그리고 나까지 속여 그 믿음에 가속을 붙이고 싶은 거라면 진짜 속게 해달라고. 더 철저히 완벽하게 속게 해주세요. 오태영 할아버지는 죽는 게 아니라 만기 출소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했다. 신기했다. 동참하는 이가 있을 때 생각은 신념이 되고 신념은 절대성을 가진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의 몸에서 수액이랑 모니터의 각종 선을 떼어내는데 내가 걷어내고 풀고 있는 여러 개의 선들이 내게는 수갑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시트로 덮은 할아버지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데 정말 만기 출소하는 새 사람처럼 보였다. 햇살이 쨍한 날씨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그날은 큰 쇠문처럼 장엄하게 열렸다. 흰색 시트로 몸을 감은 할아버지가
더 좋은 세상으로 나서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다. 오태영 할아버지, 만기 출소를 축하합니다. 어떤 가족의 이별 준비. 오광수 할아버지가 또 침대 머리를 올린다. 자연스럽게 몸이 니은자로 되며 반듯하게 앉은 모습이 된다. 오광수 할아버지가 또 편지를 쓴다. 협탁 서랍엔 오광수 할아버지가 받은 편지가 세 묶음으로 나눠져 가득 들어있다. 아내와 딸과 아들이 할아버지께 드린 편지들이다. 할아버지는 매일 3통의 편지를 받고 매일 3통의 편지를 쓴다. 노랑 편지지는 아내에게 쓴다. 파랑 편지지는 아들에게 쓴다. 분홍 편지지는 딸에게다. 쓰는 순서는 그날그날 다르지만 하루에 3통은 반드시 쓴다. 그리고 병원에 올 때 꼭 같이 오는 3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하며 편지를 준다. 무릎 연골이 닳아 아픈 아내는 혼자 보행이 힘들기 때문에 꼭 아들과 딸이 함께 온다. 그건 평일이든 주말과 휴일이든 변하지 않는 규칙과도 같다. 참 좋았다. 고맙다. 사랑해. 편지를 주며 할아버지가 말한다. 연하게 뺨으로 번져나가는 할아버지의 미소가 아름답다. 따뜻하고 평화롭다. 진짜 좋았어요. 언제나 든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편지를 받는 3사람이 대답한다. 그들은 매일 같이 앨범을 본다. 신혼의 아내와 남편이 거기 있다. 임신에 배부른 아내와 퇴근길 아내가 먹고 싶다던 자두를 사들고 종종 걸음으로 골목을 뛰어오던 남편이 거기 있다. 주름투성이 갓 태어난 아들과 딸이 있고 100일 기념, 돌 기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과 졸업을 함께한 4사람이 있다. 눈썰매장이 있고 제주도 용머리가 있고 아빠 참관 수업으로 같이 만두를 만들었던 유치원생 아들과 딸이 있다. 한강이 있고 드림랜드가 있고 롯데월드가 있고 일본과 유럽이 있고 비행기가 있다. 오광수 할아버지가 웃고 아내가 웃고 아들과 딸이 웃는다. 무릎 아픈 아내 무릎을 만져주며 할아버지가 또 웃고 팔목이 드러난 환히 소매를 내려주며 아내가 또 웃고 뽀뽀해 뽀뽀해 하며 아들과 딸이 또 웃는다. 3사람은 돌아갈 때 서로를 오래 안는다. 아내가 할아버지를 안고 돌아서 다시 아들을 안고 또 딸을 안는다. 아들이 엄마를 안고 동생을 안고 아버지를 안는다. 딸이 오빠를 안고 아버지를 안고 힘껏 엄마를 안는다. 그리고 다시 4사람이 양팔을 뻗어 둥글게 서로를 안는다. 404호 오광수 할아버지가 있는 병실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을 미리 본다. 가족을 보고 가정을 본다. 무엇보다 사랑을 본다.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봤는지 기억엔 없지만 아름답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가치를 본다. 숙연함은 당연히 오는 보상이다. 오광수 할아버지는 폐암 말기 환자다. 그는 3개월을 선고받고 요양병원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오늘 그 3개월이 열흘 정도밖에 안 남은 오늘도 할아버지는 편지를 쓴다. 그리고 편지를 받았다.
그들의 이별 준비는 완벽하다. 완벽해서 슬프지 않다. 다만 지극히 조용해지고 지극히 깊어지고 지극히 평화로워진다. 떠나고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머물고 기억되는 이별. 그들은 참 좋은 이별을 준비 중이다.